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복지 행정론 세 번째 문제풀이 시간이죠. 자, 146번 봅니다. 자,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요 원칙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들은 상호 영향 줄 수 있다.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비용도 접근성에 영향 주고요. 당연하죠. 책임성을 높이는 전략이 접근성을 높이기도 한다. 서비스 지속성을 높이려면 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돼야 되고,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게 아니라 떨어지겠죠. 비전문적 업무는 비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뭐 청소하고 뭐 세탁하고 밥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런 거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효율성 떨어집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효과는 별로 없죠. 자, 47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성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 간 유기적 연대 중요하다. 우리 통합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괄성 원칙에 근거해서 통합성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랬죠. 포괄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복잡하다, 그렇죠. 그것을 다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들은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자, 그게 통합성이었었죠. 서비스 편중이나 누락성이 없도록 하는 것은 비파편성 원칙에서 강조된다. 충분성의 원칙은 서비스의 양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되고, 서비스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성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 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개별성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욕구별로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된다.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성 원칙이라는 것을 견지해야 되는 거죠. 지속성. 책임성 원칙은 전달체계 자체 효율성이나 효과성과 연관된다. 그렇죠. 자, 148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성, 상호 연관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즉 연계된다는 얘기고, 책임성은 핵심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한다. 그건 전문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문성, 그죠? 핵심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된다는 건 전문성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책임성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책임성이었었죠. 지속성,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고, 적절성, 서비스 양과 질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 평등성, 소득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서비스 제공해야 된다. 자, 149번.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통합성이 결여된 것이다. 자, 이건 접근성의 문제죠. 접근성.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접근성이 제대로 결여된 것이죠. 이용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책임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만 표시하고 불만을 즉각 어떻게 잘 처리해 줘야만 되는 거고, 특정 프로그램 종료 후 필요한 후속 프로그램이 없다면 평등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건 지속성의 문제죠. 지속성. 계속해서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가 다 끊겨버려요. 자, 필요한 서비스 양과 질이 부족하다면 적절성이 결여된 것이다.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맞네요. 자, 150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자, 서비스 적절성은 이게 지금 기역 니은으로 달려져 있어야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고쳐 놓으세요. 서비스 적절성은 서비스의 양과 질, 기간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충분한 것을 의미한다. 맞고요. 서비스의 평등성은 서비스가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서 욕구 충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 이것은 이제 체계성에 관한 얘기고요. 서비스가 틀렸죠. 서비스의 포괄성은 다양한 욕구를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준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접근성은 수급 자격의 요건을 강화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수급 자격의 그러니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시간적, 거리적,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면, 이런 면에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게 접근성적 얘기입니다. 15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의 연결이 옳은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자. 이건 포괄성이고요. 그렇죠.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와 목표 달성에 충분된다. 적절성. 자,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담당해야 된다. 이건 전문성. 우리 했죠. 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접근성. 정리됐고요. 자, 정리가 나오는 것만 나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여지시죠? 152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주요 구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자, 보건복지부, 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게 아니고 법제론에서 공부하셨죠. 예, 건강보험공단이 하죠. 그리고 서비스 기관들,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이죠. 예, 그들이 하고 이용자한테 간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자, 보건복지부, 자, 근로복지공단이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지자체가 하죠. 예, 복지부가 주관하고 시군구 이제 지자체가 담당을 하고 서비스 기관 이용자. 보육 서비스, 이제 어린이집인데 여성가족부, 자, 여성가족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합니다. 그렇죠? 예,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하죠. 예, 시군구가 하고 서비스 기관 이용자 맞고요. 자활급여, 보건복지부, 지자체,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서비스 기관, 수급자. 답은 리을밖에 없네요. 자, 153번. 관원에 들어갈 주요 행정조직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 됐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자, 장애인 활동 지원, 예,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걸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요. 이 153번 보지 마세요. 이거 153번 문제가 있어요. 이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자, 154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154번 3번 보지 마세요. 자, 154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회복지 관련 중앙부처는 복지부, 여성부, 고용부뿐만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도 들어가죠.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방조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중앙정부를 통해서도 제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민간들한테도 제공되어지죠. 보육 서비스 업무는 복지부가 관장한다. 자, 맞죠? 고용노동부는 자체 조직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거 154번에 3번, 4번이 다 맞아요. 이게 또 분쟁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게. 자체 지방조직.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뭐예요? 각 지역의 취업이 아니라 고용지원센터라는 게 있죠. 예, 거기서 이 일을 담당을 해요. 여성가족부는 자체 지방조직을 통해서 사회복지 관련 급여 전달한다. 자, 자체 지방조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자체를 통해서 복지급여 전달하죠. 155번.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 표방, 2007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 2008년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게 민영화와 관련돼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민간이 되어졌다는 얘기고. 156번. 최근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영리 부문의 참여가 감소되고 있는 게 아니라 증가되고 있죠. 장기요양기관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요? 예, 어린이집들 전부 다 이제 민간들이 하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합니다. 사회복지 조직 관리에 기업 경영 기법 도입되고 있고, 품질 관리를 통한 즉 TQM 서비스 많이 쓰죠. TQM 관리 기법들, 이용자 중심 서비스 요구되고 있고, 서비스 시장 경향 뚜렷해지고 있고, 이용자 권리 강조되고 있다. 157번.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으로 오는 것은, 자, 공공부조 전달체계에서 시군구 읍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사회보험제도 운영에서 지자체 책임성이 크지 않고 사회보험제도 운영은 중앙정부가 다 맡아서 하고 있죠. 중앙정부가 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자, 사회 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위해서 시도청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방문하면 되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방문하면 되고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활용해서 읍면동에서 국민연금의 징수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자, 국민연금의 징수 지급 업무는 이제 징수 지급 업무, 징수하고 지급하는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거지. 이걸 왜 읍면동에서 하지?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청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158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고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 관리한다. 그럼 이게 희망복지지원단 얘기죠. 지역 단위 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도 하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활용한다. 이건 희망복지지원단 얘기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됐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초노령연금 없어지고 이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시군구에다가 신청하는 거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이죠. 국민연금은 시군구에서 담당 전달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조직에서 제공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민간조직, 그 다음에 공공조직 같이 제공하죠. 특히 이제 민간조직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160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 기능적 차원에서 행정 집행 체계 구분된다는 거 배웠고요.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공적 전달 체계와 사적 전달 체계로 구분된다. 이건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서. 그렇죠. 주체가 누구냐?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나눠졌었죠. 자,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 집행체계는 서비스 전달을 주로 수행하면서 행정기능도 수행하고. 그렇죠. 자, 읍면동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집행체계에 해당한다. 자, 맞네요. 61번. 2000년 이후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이건 그냥 한번 넘어가시고 앞에서도 했으니까 162번. 사회복지 급여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급여는 지자체를 통해서 제공되어진다. 자, 그렇지 않죠. 공공부조는 지자체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건 맞는데 사회보험은 어떻게? 중앙정부 공단을 통해서 제공되어지고, 자,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는 민간 부분이 재정과 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 민간은 이제 서비스 제공하고 재정은 어떻게 해요? 정부가 담당을 하죠. 복지혼합은 전달체계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복지혼합, 우리 198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복지국가 재편기 때 등장한 개념. 그래서 복지다원주의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었죠. 맞죠? 그 형태는 전달체계 구축 방식과 매우 관련이 깊고요. 2000년대 이후 사회 서비스 공급에서 영리 부분의 참여가 증가되고 있고, 163번. 사회 서비스들 사이에 파편화 단절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파편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성에 저촉이 돼서 사람들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가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분절되고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이제 파편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파편화 단절을 막으려면은 여러분 통합성을 강화시켜야 돼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조직들 간의 통합성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회복지 제공자 네트워크 구축하고 사례 관리해도 되고요. 분화가 아니죠. 분화가 아니고 서비스 통합화라고 해야 되고요.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 연계 기제를 마련한다. 164번. 지역복지 조직 간 네트워크 조직화가 의도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서비스의 통합성 증진. 맞죠? 사회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이게 사회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를 하다 보면 이게 장사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너무 민영화가 돼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심하죠. 참여 조직 간 호혜성 증진, 지향성 강화, 사회자본 증대. 165번.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음의 전략들은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가? 그냥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166번. 다음에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이 혁신과 변화를 시도할 때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조직과 직원들이 기존 업무 분야에 대해서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헌신을 회수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클수록 조직 차원의 변화 시도에 대항하려는 힘이 커진다. 이걸 기준 비용이 아닌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까지 돈을 열심히 썼는데 거기다가 투입을 했어요. 뭔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로운 신세계적인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서 이거 포기해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못 하죠.
자,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관료제적 명령 방식 도입한다. 다양한 복지 주체 참여를 꾀해야 되고, 공급자 욕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가야 되죠. 사회적 비용 절감을 고려해야 된다. 니은 리을이 답이고요. 168번. 서비스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한다. 자, 이걸 이게 168번 중요해요. 써놓으세요. 이게 종합 서비스 센터 설립한다. 맞아요. 168번 중요합니다. 자, 지역 사회 수준에서 사례 관리 체계 도입하고, 도입힌다가 아니고 도입한다. 자,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이걸 트래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래킹, 트래킹 써놓으시고, 서비스별로 인테이크 창구 마련한다. 자, 인테이크 창구를 서비스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인테이크만 전담하는 인테이크 전담 창구를 개발한다. 써놓으세요. 인테이크 전담 창구 개발한다. 통합정보망 구축해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자,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가 서비스 통합성을 증가시켜서, 옆에 써놓을까요? 클라이언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클라이언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자, 168번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종합서비스센터 만든다. 사례관리체계 도입하고, 그 다음에 트래킹하고, 그 다음에 인테이크 전담 창구 만들고, 통합정보망 구축한다. 그렇죠. 5가지. 169번. 지역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대비해서 미리 협상규칙 세워두고, 네트워크 환경과 목적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동인식을 강화하고, 참여하는 조직의 수를 최대한 막 늘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막 들어오면은 이제 주장하는 바, 그렇죠, 원하는 바가 다 틀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대 아니고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맞고요. 자원 배분과 교환에서 균등도를 높여서 어떻게 수평적 관계를 갖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참여자들 사이의 개인적 유대를 어떻게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친분을 쌓으면 이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되겠죠. 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의 수와 특성을 고려해서 서비스 조직을 배치하고, 낙유 위험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죠, 서비스 정보를 알기 쉽게 홍보하고, 서비스 이용 비용을 저렴하게 한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 통합 방법은 이랬습니다. 조직들 간 구조적인 통합이 아닌 느슨한 네트워크 구성하고, 조직들의 분산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춰 연결하게 관리하고, 그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게끔 서비스들을 연계해 주는 거야. 아동복지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것들. 자, 이게 사례 관리죠. 사례 관리. 자, 172번. 사회복지 전달 체계 주체로서 공공과 비교해서 민간의 강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부 제공 서비스 비해당자를 지원할 수 있고, 그죠? 정부 제공 서비스는 어때요, 여러분? 예,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정, 틀이 있죠. 그래서 자격 조건을 명시해 놓고, 이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민간은 그 외자들도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죠. 서비스 선택 기회 확대, 대상자 선정 과정의 강한 원격성과 책임성을 보증한다. 이거는 정부죠, 정부.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 민간이 아니고 공공의 특징입니다. 나머지 보시고 173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서 민간 조직의 강점이 아닌 게 또 나왔어요.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 충족에 유리하다. 자, 이것은 공공 부분이고, 민간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욕구 충족에 유리한 거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기를 넓히고, 선도적인 서비스 개발과 보급에 유리하고,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를 수렴할 수 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 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재적 성격, 외부 효과가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한다. 그렇죠. 이거 정책론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 효과가 강한 것들,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전부 다 정부가 개입했었을 때 커버할 수 있다 그랬죠.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고, 재원 안정성이 중요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고,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는 이건 중앙 정부가 공공이 제공하는 게 맞죠. 기초적이고 대규모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175번. 공공은 재정을 지원하고, 비영리 민간은 서비스 생산과 전달을 담당하는 파트너십 모형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비영리기관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기관의 재원은 돈이 별로 없어요. 공공의 개입을 통해서 지역별 대상별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비영리 민간은 지역사회 문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공공재정의 투입은 비영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돈을 받잖아요. 공공한테 돈을 받게 되면 당연히 민간이 갖고 있는 자율성, 창의성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사회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 범위가 제한된 선택 이용, 현물과 비교해서 이용자의 높은 선택권 보장, 이용자에게 이용권 지원, 영리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제한한다. 아닙니다. 바우처를 하면서 지금 민간 기관들이 막 난리죠. 지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필요. 자, 홍보 마케팅 177번. 사회복지 마케팅 믹스, 포믹스. 우리가 에 해당하는 것. 우리 뭐였었어요? 포믹스가. 그러니까 첫 번째 프로덕션 또는 프로덕트라고 해서 품질, 제품, 그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그다음에 프레이스, 유통, 그다음에 프로모션, 촉진 이 네 가지였었죠. 그러니까 여긴 촉진밖에 없네. 자, 사람, 과정. 이건 뭐야? 이제 펄만의 사체계 모델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178번. 아동학대 예방운동과 같이 대중의 행동변화 공익실현. 이건 사회 마케팅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말 들고 다니면서 질서를 지킵시다. 아동학대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하고 전단지 뿌리고 뭐 TV에 나오죠. TV 요새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공익 광고 나오잖아요. 공익 광고. 예, 그런 게 이제 사회 마케팅이에요. 공익 광고에서 자 보시고 179번. 사회복지기관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서비스 제공 조직들 간 경쟁 증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구매 계약이 확대된.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죠. 사회적 돌봄 서비스 시장 방식 공급이 확대되면서 마케팅 안 하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서비스 구매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가 지방 지자체가 야 우리가 돈 주고 니네 서비스를 내가 사겠다라고 일종의 독점 계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없이 일괄 독점 계약해 주는 거니까 이건 마케팅이 필요 없는 거죠. 자, 180번. 사회복지 서비스 마케팅에서 고려해야 될 서비스 특성으로 옳은 것은 표준화된 서비스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 대체로 목표 달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을 하기 전에 평가한다. 자, 다 틀렸죠. 지금 보면 사회복지 마케팅은 표준화될 수가 없고요. 대량 생산도 힘듭니다. 그렇죠.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목표 달성에 대한 측정 가능하지 않죠. 항상 사회복지는 특히 행정은 2%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평가한다. 자, 그렇지 않죠. 예,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기 전에 평가를 합니까? 서비스 생산과 소비는 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생산과 소비가 일치되는 가능성이 많죠. 제공된 서비스를 반환하거나 되팔아먹기가 힘들죠. 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181번. 사회복지 마케팅에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정도가 제일 센 게 미시적 마케팅이죠. 제일 큰 게 대량 마케팅, 매스 마케팅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물량 공사하는 게 매스 마케팅이죠. 자, 다음 괄호 안에 해당하는 마케팅 기법은 고객들이 A기업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A기업이 그 수입의 일정 비율을 B복지관에 어떻게 기부하는 거. 이게 공익 연계 마케팅이죠, 이게. 자, 183번.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저 기준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 요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자의 인권, 서비스 과정 및 결과, 지역사회 연계, 시설의 인력관리, 마케팅 역량은 없어요. 이런 건. 자, 184번.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객관적 기준 제시, 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 투명성 제고, 서열화 유도는 아니죠. 185번.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 집행의 투명성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조직 운영 참여를 늘리고 리더십 역할을 통해서 조직 혁신 강조하고 조직에 대한 외부 간섭을 배제하면 안 되겠죠. 외부의 간섭, 외부의 감사 이런 거 잘 받고 그래서 어떻게 자꾸 투명성을 높여야 됩니다. 사회복 조직들은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 운용,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명문화된 법적 기준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행정 이념이 전제돼야 되고 공익이 고려돼야 되고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야 됩니다. 187번 사회복조직의 외부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사회복조직은 외부 환경이 의존적이죠. 시장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조직은 경쟁 조직을 중요한 환경 요소로 다루고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조직은 정부 재정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나중에 아니라 굉장히 높죠. 그렇죠. 사회복조직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외부 집단들을 과업 환경이라고 한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영향받으면 일반 환경, 상호작용하면 과업 환경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조직의 정당성과 권위를 제공하는 외부 환경 중 하나이면서 일반 환경에 해당하죠. 법입니다. 법. 법. 그 다음에 188번 우리나라 사회복조직의 과업 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재정 보조금,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조직들, 사회복지 협의회, 사회복지사 협회, 학교, 경찰, 이거 전부 다 상호작용하는 그렇죠? 과업 환경인데 1인당 GDP, 실업률, 헌법 제34조 자 이런 것은 뭐다? 이것은 과업 환경이죠. 일반 환경이죠, 여러분. 189번 사회복지조직의 과업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클라이언트, 재정자원 제공자,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문화적 조건, 경쟁조직. 문화적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이건 일반 환경이죠.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환경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행정론 엄청난 거 공부하셨고요.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만 잘 정리하고 가셔도 시험 합격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우리 이거 지금 공부 어렵다고 수험 준비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 60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60점. 그러니까 120문제, 200문제 중에서 80문제 틀리고 120문제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야 된다. 완벽하게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